자, 이제 2부 시작이 됩니다. 2부에서는 첫 슬라이드가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이네요. 이게 세계인권선언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뭐 전체적인 그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그림 같습니다. 보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요. 일단 전문이라는 용어가 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머리말이죠. 그래서 세계인권 선언이 있는데 앞에 머리말이 나온다. 주효재 교수님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셨는데 세계인권 선언의 신전이다. 그래서 신전을 앞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세계인권 선언의 1조와 2조가 토대가 된다. 그죠? 1조와 2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 형제. 아까 프랑스 대혁명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선언에서 하는 얘기가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평등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고 또 형제에 연대죠, 연대. 이 기본 토대는 지금도 역시 계속 유효한 것이고, 그 토대가 신전의 이제 밑바닥을 깔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전문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의 머릿말에 P1이라는 것은 이제 패러그раф이죠. 첫 번째 문단 단락. 첫 번째. 영어는 한국과 달리 이 세미콜론으로 그 단락을 지우고 있는데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단락이 전문의 원이고, 그래서 전문을 쭉쭉쭉쭉 밟아서 올라간다 하는 개념이고, 여덟 번째 단락에서 세계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하는 거죠. 우리 헌법도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채택한다, 선포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문에서 그 왼쪽을 보시면은 전문에 담고 있는 얘기가 인권의 개념과 가치, 인권의 목표, 인권 실현의 방법, 인권의 지적 보장, 그다음에 의무라는 것을 이렇게 계단을 쭉쭉쭉 그래서 올라가면은 4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3조에서 11조까지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 총강에 해당하는 얘기고, 두 번째 기둥이 이제 시민적 권리이고 12조에서 17조입니다. 세 번째가 정치적 권리이고 18조에서 21조이고, 네 번째 기둥은 경제 사회적 권리이고 22조에서 27조이다. 이런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하는 거죠. 지붕을 보시면은 28조에서 30조까지이고 의무, 권리가 있다면 이제 의무가 나오는데 의무, 그리고 한계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지붕인데, 그래서 요 세계인권 선언이라는 신전이 이 틀을, 구조를 잘 설명해주고 있겠습니다. 그 전문 요 그림만 봐도 나중에 뭐 세계인권 선언에 대한 한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겠지만 이 사회권이 좀 극히 작게 좀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세계인권 선언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 얘기하는 내용 중에 아마 주요 내용이 아마 이 부분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죠? 전문과 각 조항에 대해 30개 조항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전문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이걸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낭독할 수 있는 낭독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대표님이 읽으시겠지만은 학생들도 이걸 보면서 각자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공부할 때 읽는 게 소위 청독이라고 해서 말로 얘기를 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읽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대표님이 읽으시겠지만은 학생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좋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영혼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니라. 유엔 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이 존엄과 같이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 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전문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리로 나아가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조항은 30개 조항인데 아까 그 요 직전에 보시면 근데 이렇게 앞에 걸로 가면은 저거는 그냥 불러갑니까? 예. 상관없이. PPT에 입힐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 그쵸. 네. 이건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기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 가고 있는지를 한번 아마 공부하시면서 아마 출력해서 PPT를 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PDF 파일 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출력해서 이 부분만 출력해서 이제 각각의 뒤에 얘기를 하는 거를 보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쨌든 전문 이후에 전문에서 담고 있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인권의 개념과 같이 그리고 인권의 목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무시로부터 기인했다 인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인권의 실현 방법으로 정권과 인권의 가치를 수반한 법치를 언급을 하고 있고 인권의 국제적인 보장과 회원국들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전문에 담겨져 있다. 하나 더 붙이는 이게 유엔 헌장에 이미 인권 얘기를 충분히 했지만은 헌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든다 하는 것을 전문 속에 밝히고 있다. 예. 자, 그래서 각 조항을 이렇게 쭉 보시면 30개의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조는 평등권, 2조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3조는 생명권, 4조는 노예, 신체적 예속 금지, 5조는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6조는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7조는 법 앞의 평등권, 8조는 관할 재판서를 통한 구제권, 9조는 임의 체포하고 추방에서의 자유, 11조는 무죄 추정, 10조는 독립적 공정한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11조는 무죄 추정의 권리, 12조 사생활 보호의 원칙 권리, 13조는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4조는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간 난민에 대한 권리, 그리고 15조는 국적을 가질 권리, 변경에 대한 권리까지, 16조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17조는 재산권, 18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19조는 표현의 자유, 20조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21조는 참정권과 공무 담당권, 22조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3조는 자유로운 직업 선택과 적정한 보수, 노동 조건의 보호, 그리고 24조는 여가 및 휴식에 대한 권리, 25조 건강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26조는 교육받을 권리, 27조는 문화생활과 지역사회의 참여권,
28조는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실현되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권리. 그리고 29조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 30조는 국가와 개인이 권리 남용이라든가 침해로부터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면을 쫙 봐도 전부 다 수긍되는 조항인데 지금 현재 2020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 권리가 정말 구현되고 있는가. 72년 전에 인류가 약속한 목록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죠. 네, 교수님이 잠시 나갔다가 오셨는데요. 관계없이 진행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조문을 좀 보면 먼저 1조부터 좀 보시죠. 그러니까 1조는 이제 일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와 2조 두 개의 조항이 인권의 일반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1조는 자유평등 박애.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프랑스 혁명에서 내걸었던 지금은 박애 좀 연대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 일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기본적인 사상이 아마 여기에 담겨져 있죠. 원칙에 대해서 이제 풀었은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인권을 흔히 이제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이렇게 시대 구분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일부 학자들은 이게 시대 구분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역사로만 보면 1세대 인권은 이제 17, 18세기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되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평등에 대한 2세대 인권이 좀 더 강조된다라면 20세기에는 이제 연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 기본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 세대 구분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뭐 역사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 노동운동 초창기부터 그 차티스트 차티스트 그리고 차터 편지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인권선언을 하자 이런 운동 노동자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로다이트라는 기계 파괴라든가 뭐 등등등등 그 일련의 과정이 실은 평등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도 정치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17, 18세기는 자유이고 19세기는 평등이고 뭐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구분하는 게 결국은 그 인권이라는 게 존엄하게 살 권리인데 존엄하다는 것은 먹는 것 더하기 정신적인 것이다. 아까 그랬죠. Bread and Roses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빵하고 장미라는 게 같이 하는 거지. 빵이고 장미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 이렇게 세대 구분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도 그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 인권에서 핵심적 가치를 어디에 비중을 두는가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1세대 인권이라고 이렇게 했던 자유에 대한 물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생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신분제 질서 아래서는 그 신분제로부터 그러니까 각종 억압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였고 그 시대 또 사상의 주류도 자연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인권을 뒷받침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심적이었는데 결국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달리 얘기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진전은 바로 그 형식적인 평등에 대한 그 국민적인, 그러니까 시민적인 저항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대 구분을 보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대의 키워드, 인권의 가치가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가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헌장에 담기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제 17, 18세기에 나왔던 헌장들은 대부분 자유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돼서 된 게 아니고 3세대 인권도 20세기에
결국에 이제 이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얘기가 제3세계에 대한 그 탄압이라든가 착취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 연대에 대한 그리고 지금도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데 이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국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시대적 가치에서는 그런 환경권의 문제라든가 발전권의 문제가 결국에 제3세대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가치가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도 교수님처럼 이게 다 세대 구분으로 될 인권은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 둘 얘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계 키워드가 같이 가는데 중점은 이렇게 예. 그렇죠. 어쨌든 뭐 위원장님 동참하실까요? 자, 그래서 2조는 그 평등과 비차별 문제, 인권의 기본 원칙이 1조에서는 자유평등 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조에서는 평등과 비차별 그래서 5가지의 인권의 기본 원칙, 일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조에서는 평등 비차별.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게 2조입니다. 이후에 이제 관련한 그 인종차별 철폐협약이라든가 여성, 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조약에 비차별의 근거가 이 2조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 근거로 저런 협약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종, 피부, 성, 언어, 종교 이렇게 차별의 종류가 그 시대에는 미처 지금 얘기하는 성적 지향이라든가 학력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하지 못했다라는 걸 흔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라는 것도 여기에도 이제 고스란히 그 조문을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문구에서 다 해석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등이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등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한 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식,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등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목록으로 특정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등 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기존의 이제 그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그 조항에서 이득을 받는 세력에서는 그걸 또 대부분 이제 그 힘 있는 세력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헌법에서도 사실은 37조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그 좀 더 인권의 목록을 그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의로 해석하면 사실 모든 게 저 등 안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게 악의로 또 이거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그래서 많은 것을 그렇죠. 열거하고 있죠. 근데 그 열거와 물론 이제 그 열거해 놓고도 등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열거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비차별 그 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열거된 거는 예시잖아요, 사실은. 그 예시에 대한 논쟁 때문에 이 그 혐오론자들이 그 국가인권입법에 대한 그 열거된 거에 몇몇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그 논쟁들을 벌이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열거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의 여지에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로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적용하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차별적 요소로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뭐 장애나 특히 이제 성적 지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큰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때는 이제 예시의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 원칙으로는 평등과 비차별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요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3조부터는 이제 뭐 생명권부터 해서 나오는데 제가 번갈아가면서 예. 읽어보면 생명권 3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3조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그 시민정치적 권리가 아까 그 신전에서는 앞에는 기본적인 인권하고 뒤에 이제 12조부터 해서 시민정치적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 보면 2조, 3조부터 시민정치적 권리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6조, 그러니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6조의 이제 요 부분이 생명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뭐 사형과 안락사 뭐 이런 얘기, 뭐 예, 현대 기술로 인해서 환경의 파괴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여기에 안전에 대한 얘기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우리 헌법은 사실 생명권을 안 쓰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생명권을 안 쓰고 있지만은 생명권이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37조로 얘기했지 10조로 얘기했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세계인권 선언과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헌법이 생명권 쓰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헌법도 같이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존엄함인데 거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돼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3조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4조는 노예제 금지입니다. 네, 4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네. 아마도 이건 이제 시대적 상황도 역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그 제3세계에 대한 수탈과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고 또 1, 2차 세계대전도 그런 수탈의 전쟁하고 좀 결부돼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노예제가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그 과제로 4조까지 올라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나중에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최근까지도 사실은 현대판 노예제라고 해서 그 아동 노동 금지가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아동 노동에 대한 부분을 일정하게 제어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동남아시아 쪽에 그 아동 노동을 강제했던 것은 좀 이렇게 인류의 이름으로 보면서 되게 좀 부끄러운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마도 그 축구공 파키스탄과 이런 쪽에 이제 축구공을 꿰매는 아이의 사진이 이제 언론을 등장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실제 유럽에서는 CCC라고 해서 깨끗한 옷 입기 운동 같은 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동 노동이 담겨져 있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운동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디다스라든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을 이제 추방하기 위한 운동의 결과로 지금은 많이 통제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업가 인권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한국 사회의 기업들도 동남아시아에 가서 이런 그 현대판 노예제라고 하는 아동노동 착취 이런 부분을 좀 실제 그 진행했던 사례들이 최근에 막 와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저 위안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까 그 용어 말씀을 하셨지만 위안부는 참 그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성노예? 성노예 예, 그렇죠. 성노예는 뭐 전쟁 때도 문제이지만 지금도 역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이렇게 보이는 노예인 것도 있고 또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소년병들, 소년 전쟁을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노예 제도는 사실 참 이게 인류가 있는 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하는 좀 회의가 있어요. 이 사조에서 얘기하는 노예제 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노예에 대한 개념과 그
그 이후에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노예제 금지에 대한 해석은 좀 달리 좀 돼야 되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강제 노동부터 아까 말씀하신 성노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동에 대한 그 노동이라든가 지금 엠번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되지 않은 그런 그 노동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계인권선언 4조에서 노예제 금지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상황까지 감안해서 1948년, 72년 전에 세계인권선언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되는가는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해석할 때 옛날 문건이어도 현대 와서는 지금 상황이 막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노예란 좁은 개념이고 현대판 노예란 넓은 개념이고 역시 규제가 된다. 그래서 그 과제를 내줬을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과제를 그 제출한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개념 자기 소개를 하면서 네. 이제 인공 감수성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쓴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다른 수업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정의로운, 지금으로 보면 되게 야만적이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보면 그게 상당히 정의로운 판결이었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5조로 가면 고문금지. 그래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문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뭐 될 것 같고, 이게 시민정치적 규약 제7조나 고문방지협약으로 이어지고 있죠. 고문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이 고문의 역사, 이건 아주 좀 영화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번에 총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총선에 지금 후보로 나온 권인숙 그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성고문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상할 수 없겠지만은 그 80년대만 해도 이 고문이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일제단죄이기도 할 건데 일단은 두들겨 패는 거. 자백을 받아야 그렇죠. 자백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는 그 자백이 그 조작된 자백. 이건 영화 그 변호인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 이제 임시완을 두들겨 패면서 그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또 다 실형을 살게 하는, 그래서 뭐 그 아주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법살인의 날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밝혀진 이후 이미 그들은 그 처형되고 사형이 된 이후에 그 밝혀진들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인권 침해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인권을 침해당한 이후에 구제한다고 하지만 그 상흔은 없앨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문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가장 야만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2016년 작품인데 최근에 이게 시그널이라는 시그널 드라마. 예. 거기 참 리얼하게 고문하는 리얼하게. 그러고 보니까 그 봉준호 감독이 지금 아카데미 받았지만 그 살인의 추억을 봐도 그 고문하는 장면이 일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 시대적 반영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고문을 나와서 증언해서 없앴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김근태 그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고문을 실제 이제 밖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1987년에 보면은 그 박종철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밖으로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한 세대 위, 그러니까 교수님 세대, 저희 세대 때는 일상으로 고문이
있었던 저는 세대니까요. 두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빨리 진행하는 아니 이게 PD의 전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전원 좀부터 전원 좀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고받으니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네. 6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법이니까 뭐 교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 한 사람이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권리가 있다. 워낙 법을 통해서 이게 만인이 평등한 이런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노예 제도가 옛날 가능했던 거는 그 카톨릭 성직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노예는 인간 아니지 않냐. 인간이 아니니까 노예 제도는 뭐 너무나 당연하다는 옛날 설명인데 그런 식의 얘기죠. 인간인데 인간 아닌 걸로. 나치 같으면은 나치는 나치의 그 족속이죠. 그 자기 아리안족이라는 아리안족이고 독일 태생이어야 권리 주체가 되고 나머지는 권리 주체가 아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고 있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법으로서 이제 보호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되고, 특히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난민 문제라든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주노동자에 관한 권리협약이 우리 안 들어가 있는데 미등록 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게 좀 여기서 좀 누락된 법의 보호에서 조금 더 좀 보완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그분들한테 마스크는 주나요? 어떻게? 그래서 그 마스크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처음에 이제 지금 약간 완화가 됐는데 처음에는 아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좀 보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공기관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완 단체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마스크 이런 걸 지원을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등록에 대한 문제, 결국에는 법을 집행하는 그 국가기관에서는 입장을 내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법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거는 좀 같이 지혜를 모아가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지난번 예멘 난민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의 기준과 이것을 좀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늦게 가고 있어서 실제로 모든 사람은 법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법 앞에 평등인데요. 기회평등, 평등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기회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그렇죠. 또 엄청나게 길게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있죠. 나중에 네. 헌법을 하나요? 헌법을 해야죠. 그러니까 헌법을 할 예, 때 예. 같이 그래서 이제 과연 기회평등,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인가라는 것은 논쟁이 있고, 인권의 측면에서는 뭐 명확하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기준이 아니니까. 인권이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라든가 이런 그 헌법 체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석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저 시험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과연 모든 게 시험이 기준이 되는 게 맞느냐. 그렇죠. 지금 저는 항상 그 떡볶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담은 떡볶이예요. 뽑기. 네. 로또 뽑아가지고 되면은 입사도 하고 공무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하는 게 좋은 세상 아닐까 하는 생각.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회적인 인식의 그 정도 좀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그런 일들을 수임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역으로 그죠.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토대가 돼야 되니까 교육의 발전을 또 촉발할 수도 될 수도 있겠네요. 역으로. 뭐 누가 그 국회의원을 해도 지금 국회의원보다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떡볶이도 뽑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법적 구제, 8조는 법적 구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그래서 뭐 이것도 국내 법원으로 구제받을 권리라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그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국가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법적 구제를 받을 거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주한미군 공무원들. 네, 그렇죠. 소파역에서 뭐 이들은 미국법에 갈 텐데 미국법에 의해도 어쨌든 간에 그 휴직 부분을 좀 보듬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잘라내는 거는 진짜 그렇죠. 문제일 것 같고, 그런 경우엔 정 그렇다면 국내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결국에는 이 공무원, 그러니까 미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또 노동 조건을 이제 보장받는 이런 문제인데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신문을 안 보거나 하면 모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고로 되고 있는 거라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파로 인해서 국내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하고 있는데 부당한 노동 오늘 침해당하고 있는데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뭐 해당 국가 법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빨리 하라고. 그래서 구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의적 체포의 금지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긴 한데 사실은 저런 그 미란다 원칙이나 이런 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문이 방지되는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얘기된 거잖아요. 그때는 미란다가 어디에 있었어요? 미란다는 그냥 음료수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아마 법학과가 아닌 친구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란다는 이제 그걸 독과실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독나무 뿌리에 독이 있으면은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체포할 때 우리 뭐 지금은 영화에 보면은 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걸 하는 거지.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들겨 증거를 만든다고 해도 그건 증거 넣는 게 없다. 그렇죠. 사회적 체포의 금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긴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로 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그 정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잡아가 두거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쭉 경험했던 역사,
한국의 근대 역사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형사소송의 공정성 10조이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좀 여전히 논제 있는 게 공정하고 공적인 신문 재판 이게 실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김현장과 일개 노동자가 재판을 해서 그게 공정하게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법원 자체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예전에 김영철 변호사가 그 삼성 엑스파일 막 하면서 그때 증언도 하곤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시그널에 보면 SNK거든요. 아, SNK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가지고 지금 그 요새 최근에 드라마 하이에나 시그널이 아니고 하이에나. 그죠. 하이에나도 뭐 그걸 근데 그게 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부터가 일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교수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민의 통제는 어떻게 할 건지가 반드시 뒤따라가야 사실 이게 공정한 룰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을 만드는 과제 하나 그리고 공정하고 공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 또 이제 또 하나 같이 돼야 되는 거죠. 법조인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법조인이 그럼 법을 해석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법 해석은 학자들을 위하고 그렇죠. 실무자들은 사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관계 파악은 굳이 법학을 할 필요 없고 정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그렇죠. 것이라 만약 법의 해석이 아니고 그런 사실관계 확정, 획정을 한다면은 법관을 쓸 게 아니고 진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그 11조까지 좀 보고 네. 11조는 범죄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공적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인데요. 이거 그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요 바로 앞에 10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법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뭐죠? 이 변호사를 선임할 이게 지금은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와서 된 거죠. 후손 변호를 하는 제도가 이렇게 강화된 거는 최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 사회가 이제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획득했다라고 옛날 같으면 사실 법정에 그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그냥 자기가 사보고 구속 상태에서는 잠시 속을 입고 나오다가 그렇죠. 최근에 와서야 그런 구속된 사람도 법정에 올 때는 그렇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그게 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멋지게 입고 나왔는데 왜 멋지게 나왔냐? 이 방송 출연을 하니까 일단 멋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이 유죄가 재판에서 그 유죄로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유죄라고 딱 확정되기 전까지가 그냥 무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그 무죄 추정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수복을 입고 나오면 안 되는 거고 포승줄에 묶여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정당하게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조력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야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래도 많은 그 진전들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 신상 공개 문제도 아직 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처럼 신상이 공개돼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피해 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무죄 추정을 뒤따라오는 각각의 얘기들인데 이 대원칙이 흔들려 버리면 사실 그 뒤에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럼 저 피디님은 계속 시간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 뭐, 11조까지가 그 조효재 교수가 얘기했을 때 기본적인 거이고 12조부터는 이제 조효재 교수님의 신전으로 보면 이제 시민정치적 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인권은 왜 이제 시민정치적 권리라고 그 PPT는 3조부터 시작을 한 이유는 결국에 이것도 자유에 대한 문제라서 광의로 보면 시민적 권리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제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법적인 보호 그리고 법으로부터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건가까지가 여기 11조까지. 네,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그럼 다음 주로 예, 다음 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길게 됐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PP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 그리고 그 조문에 담겨 있는 맥락 그리고 그 숨어져 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 아마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자평을 좀 해보는데요. 오늘 기대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 하시면서 소회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좋았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예. 하여튼 저는 되게 이게 좀 난감한 이 상황이 5월 4일까지 쭉 이어질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뭐 최악의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진정 기미가 조금씩 기미는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는 이미 한 학기를 전부 다 원격 강의로 결정하는 것도 이미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직접 대면해서 수업하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호흡도 하고 졸고 있는 학생들 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다음 강의도 요 뒤에 이어서 좀 같이 하시는 걸로 예,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밌네요.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다음 강의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불편한 거는 메모에 그 메모장에 이렇게 좀 써놓으면 우리가 녹화할 때 감안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서로 너무 보다 보니까 화면을 안 봐서 교수님의 그 아주 그 핸섬한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 써주시면 감안해서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는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